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특성인 네,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이제 차별화된다라는 것은요, 각각의 사이드, 각각의 집단들이 가격에 대해서 다른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가격 차별화 전략을 쓸 수 있는 것이 플랫폼 이론이고요. 플랫폼 이론의 앞에 몇 가지를 다 외우고 나서 마지막 4번을 놓친다고 하면은 이건 플랫폼 이론을 거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의 핵심이 가격 차별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이펙트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왜 인크리징 리턴이 디크리징 리턴과 달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싸움을 할 때 이 시장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중 하나가 플랫폼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위너 테이크오를 멀티 호밍, 그다음에 모노 호밍에 대한 얘기와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플랫폼 회사는 가격 정책으로 아트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어떻게 낸다, 뭐 쿠팡맨들한테 돈을 얼마가 준다, 넷플릭스가 가격을 어떻게 과금하기 시작한다, 되게 말이 많은데 그렇게 가격을 시도해봤다가 낮춰봤다가 올려봤다가 이걸 조정하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돼야지 곡소리가 나면서 절대 이 플랫폼 못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상한선은 어딘지 하한선은 어딘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도 1,500원 내라고 하면 절대 안 쓴다 그래놓고 1,390원 내라고 하면은 또 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객관적이고 물질적으로 확실하게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떨 때는 이 돈이 굉장히 아깝지가 않은데 어떨 때는 굉장히 아깝게 느껴져요. 그 선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프라이스를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적절한 선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그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쌓이고요. 다른 업계에서 쉽게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끔 가격에 대한 세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구글에서 글을 하나 검색을 하는데, 꽃집 검색을 하는데 두 집단이 나옵니다. 꽃집을 홍보하고 싶어하는 광고주가 있고요. 꽃집을 검색하고 싶어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은 이 꽃집을 검색할 때에 검색에 대한 그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달라요. 우리가 한번 검색할 때마다 50원씩 주입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요, 검색을 하겠습니까? 네,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집단에서는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낼 수 없는 무료로 해야 되는 일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아요. 프라이스 1원이라도 딱 가금하는 순간 바로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실제로 구글은 사람들한테 좋은 검색 결과물을 주기 위해서 무료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돈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경북대학교 옆에 있는 꽃집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약간 멀리 칠곡에다가 꽃집을 냈어요. 굉장히 넓게 냈고 사람들이 오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승부수는 뭘로 봐야 되냐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승부수를 내야 되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그 검색을 할 때 가장 상단에 노출될 수 있게끔 비용을 지급하고요. 검색 광고를 합니다. 키워드 광고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사용자가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900원, 들어가서 구매까지 하고 나면은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내요. 근데 5만원짜리 꽃에서 10만원짜리 꽃을 파는 거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한 명도 오지 않는 오프라인 매장을 고려한다면 이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형외과 아니면은 꽃집 이런 곳을 검색했다가 아무거나 클릭을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한테 다 돈입니다. 한 클릭이 다. 그래서 이 커스터머 그룹이 돈을 내야 되는 그 돈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플랫폼을 구조를 만들 때 모든 집단에게 다 과금을 하는 형태의 구조를 잘못 개설하게 되고요. 혹은 회사의 수익이 되지 않도록 특정 집단, 특히 이제 광고하는 집단한테는 2,000원씩 한 번 클릭이 2,000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걸로 제품이 팔려서 10만 원짜리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2,000원이 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꽃집을 검색했다가 클릭을 하는 사람들은 애지간하면 다 삽니다. 애지간하면 다 사고 특히 이제 뭐 근조화한 같이 그런 근조화환을 보내는 곳들이 예를 들어서 오후 한두 시쯤에 근조화환을 검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 네, 이제 그 평일 오후 1시 정도 회사에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그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로서 근조화환을 검색을 할 때가 많다라는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의 노하우가 쌓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점에는 어차피 회사 비용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군데 들어가서 클릭을 많이 해가지고 근조하는 중에서 가장 품위 있고 가장 위로가 잘 될 만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처음 들어간 곳에다가 가서 네, 어느 정도 빨리 해준다고 하면은 바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인 회사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검색을 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그 구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도만 높다면 어떤 시간대에 과금을 많이 해야 되는지 돈을 또 많이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금하는 것이 굉장히 아트의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카드로 결제하면 7%, 뭐로 결제하면 5%막 이렇게 그냥 층층이 나뉘어져 있는 것들은 그냥 셀러 등록만 해도 여기는 이렇게 수수료를 받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냥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꽃집에서의 더 가장 높은 금액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성형외과에서의 가장 높은 금액을 받아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대를 굉장히 잘 조율을 해서 충분히 꽃집에서도 지금 이 시간대 들어오면은 백방 이거는 구매할 수밖에 없지, 이 정도 하는 데는 2만원 2천원을 낼게. 근데 밤에 저녁에 한번 우리 집 진짜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꽃을 검색해보는데 충동적으로 검색해보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그 클릭에 2,000원을 받을 수 없어요. 600원 정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별, 시간대별로 그 키워드에 대한 과금 현황을 다르게끔 세팅을 해주고 가장 높은 상위에 노출되느냐, 가장 밑에 노출되느냐, 더 밑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도 금액대를 조금씩 다르게 애드버타이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은 이 구글 광고를 쓰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센서티비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센서티비티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그 판매자여도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내 구매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센서티비티가 굉장히 다르고, 이 다른 것을 다 반영을 해서 프라이스를 차별화해서 네, 구독을 하게끔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금액에 대한 한계치들을 계속 채우면서 가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브시디 사이드라고 해서 그냥 돈을 내지 않는 사이드가 있고요. 머니 사이드라고 해서 돈을 내는 사이드가 있으면 어떤 쪽이 머니 사이드인지 밝혀내는 건 당연히 1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두 집단에게 다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머니 사이드에게만 돈을 받는다라는 원칙 하에서 이 머니 사이드에게도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통해서 다르게 과금할 것인지 네,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이드별로 각각 다른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는 사이드 1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이드 2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이드 1이 돈을 기꺼이 내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면 사이드 2도 굉장히 충분히 돈을 낼 의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내서 수익이 많아지면은 플랫폼도 개선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또 사용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사용자의 사이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내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사람들의 종류와 돈을 낼 수 있는 willingness to pay,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고 하냐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른 가격 민감도에 따라서 프라이스 센시티비티에 따라서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프라이스에 대한 차별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또 다른 사이드들을 계속적으로 이 플랫폼을 더 이용하게끔 해야 돼서 새로운 집단들을 설득을 해서 데리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과금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는 이들에게 각각의 다른 과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날짜별로, 요일별로 아니면 행위별로 어떻게 다른 과금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동시에 돈을 낼 수 있는 집단이 또 누가 있을까? 그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또 다른 돈을 내지 않은 집단들은 누가 들어와 있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들이 다 이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돼요.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려면 돈을 내지 않는 집단들도 여기에 많이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각 그룹 간의 가격 민감도가 생겨서 프라이스 스트럭처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효용을 얻는 곳이 더 많은 비용을 당연히 감당하게 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PC 공급업체, 최종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큰 효용을 얻는 집단은 최종 소비자들이겠죠. 혹은 PC 공급업체가 이걸 다 깔아서 PC의 가격대에 포함을 시켜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집단이 기꺼이 윈도우에게 돈을 낼지는 그 윈도우 사용을 통해서 가장 큰 효용을 얻는 집단이 그걸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개인 고객이냐 그 다음에 회사 고객이냐에 따라서도 가격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내는 집단에서도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집단과 작게 내야 되는 집단이 달리 세팅이 됩니다. 한 소비자인데요. 윈도우 3개월까지는 무료로 쓰고 싶어 하지만 3개월 이상부터는 돈을 내고 싶어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이후에 돈을 낼 의지가 있는 사람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기별로도 사람들이 돈을 내고자 하는 정도가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뉴스페이퍼 같은 경우 독자들과 광고주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광고주한테 돈을 받긴 받는데요. 독자들한테도 그러면 무조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냐? 그렇게만 두고 있으면은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플랫폼인 거예요. 독자들도 독자들에 따라서 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 분석을 하는데 코로나19가 딱 터지자마자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4부작의 경제학자들이 대동을 해서 이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 환경 자체가 어떠한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올지에 대한 기획 기사를 4일에 걸쳐서 내놓는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19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 마스크 산업을 한다든지, 의학을, 관련된 의료계에서 일을 한다든지, 혹은 예술 공연계에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달은 콘서트를 못하는데 다음 달은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만 가지고 살기에는 그 호흡이 굉장히 길어질지 아닐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사부작의 그 뉴스를 정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들한테 공짜로 페이퍼를 읽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첫 문단만 보여주고 정확한 진단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나머지 모든 시리즈에 대해서는 돈을 내시오라고 하면 독자들도 기꺼이 돈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객들이 어떠한 willingness to pay, 얼만큼의 돈을 내려고 하는지, 어떤 집단에서 돈을 내려고 하는지, 같은 사이드 내부에서도 스트럭처화 시켜서 가격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계속 그걸 해내야 됩니다. 넷플릭스의 금액 정책을 보고서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던데, 저는 이제 배운 자로서 이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넷플릭스는요, 저소득 국가에게는 굉장히 싼 금액의 과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많은 국가에서는 돈을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1960년대 파푸아뉴기니라 저희랑 GDP가 똑같은 거 아십니까?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던 국가들과 상황이 좋은 국가들에게 같은 구독료를 받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아시아 일부, 뭐 중동 지역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같은 컨텐츠를 보더라도 훨씬 더 싼 가격에 넷플릭스를 구매를 하는데 그들의 소비와 그들의 상황에 고려해서는 그 정도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이제 사용자들이 우회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사용을 세팅을 하고서는 VPN을 써서 돈을 조금 내더라고요. 그게 이제 GDP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들의 삶의 기준에 맞춰서 값을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굉장히 악덕 기업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들의 윌리니스 페이에 맞게끔 본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수익을 얻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그냥 기업인 것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했던 거고, 이 지역별로 다른 과금을 하는 정책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돈을 내는 입장보다는 돈을 내지 않는 입장에 서 있었던 때가 많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유튜버 같은 경우는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 아이들이 영어로 된 키드 채널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들이 돈을 낼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국가의 그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채널은 광고료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진제 키즈 채널에서는 광고료가 다 빠졌지만 그 전에 광고료가 있었을 때도 막 몇백만 명이 봐도 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근데 한국의 4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보는 채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몇십만 명만 돼도요. 그 100 단위 이상의 구독자가 있는 채널보다 돈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왜 그 얘기 아십니까? 박준영의 채널이 이제 가장 수익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박준영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그 나이대에 우리 한국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의 광고 수익도 그렇게 다 차별화 정책을 쓰고 있고요. 당연히 뉴스페이퍼들 차별화 정책을 국가별로 GDP에 따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쓰는 논문들도요. 그 논문들을 구독을 다 해야 되는데 국가별로 다 다른 과금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한국을 가장 낮은 돈을 내는 국가로 분류를 해놨었던 시절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출판사들이 과금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국가별로 저희가 이제 약간의 상식선에서 과금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플랫폼 입장에서 사용자들이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GDP가 높은 한국이라도 개별적으로 사람들마다 이제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국의 GDP에 맞춰서 과금되는 이 넷플릭스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럼 내 벌이가 지금 여기서 가장 저소득 국가라고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별로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는 너의 상황에 맞춰서 좀 돈을 적게 내고 싶은데도 여전히 내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맞게 약간의 불편함을 좀 더 감수해주면 돼 라고 해서 돈 입장이 아니고 사용의 입장에서 조금 다른 옵션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가격을 세분화하여 과금을 해요. 예를 들면 우체국 직원이 해줬어야 됐던 제품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까지 가지고 오는 택배, 반값 택배. 저희가 직접 제품이 어디까지 가는지 송장을 다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 문 앞에 이제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송장에 입력시키고 프린트를 해서 붙이는 우체국 직원이 카운터에서 하는 역할을 저희가 대신하는 거거든요. 택배비가 그럼 10%가 할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체국에서 이미 이제 쓰고 있는 정책이고요. 반값 택배도
택배 직원은 거점 지역으로만 가서 편의점 같은 데서 이제 여러 개 모여 있는 택배를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되고, 소비자가 직접 특정 거점 지역인 편의점까지 가서 택배를 다 등록을 해서 송장까지 붙이고 앞에 세팅을 해둡니다. 계좌 개설을 모바일로 직접 할 경우에는 내가 내 얼굴 스캔하고 내 신분증 스캔하고 별 이제 그 등록하는 절차를 여러 개의 절차를 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은행원이 직접 했던 업무입니다. 계좌 개설해달라고 하면 한참 동안이나 제 신분증 가지고 가서 뭐 입력하고 뭐 입력하고 뭐 입력하고 체크하고 막 계속 하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대신 하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서는 우리에게 이자의 차별점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해야 될 일을,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판매자들이 해야 될 일을 고객들이 일부 대신함으로써 고객 스스로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우버 아저씨한테 직접 운전을 해달라고 딱 앉아 있으면은 네, 우버 기사님에게 돈을 많이 내겠죠. 근데 쏘카 같은 경우 같은 거리를 우버처럼 사용을 한다고 합시다. 운전 내가 직접 할게요 라고 하게 되면요, 훨씬 더 적은 비용, 자동차를 빌리는 비용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자의 어떤 역할을 조금씩 변경함으로써 비용의 과금 정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과거에는 이제 암기식으로 많이 냈었는데 당연히 암기식도 내고요.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플랫폼 비용을 다르게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특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시면서 잘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략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을 하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뭘 설정했습니까? 가격을 설정을 했고요.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승자 독식을 해야 되는 상태인지, 그러지 않은 멀티호밍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지, 만약에 승자 독식을 한다면 내 플랫폼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경쟁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할 것인가, 내가 이미 공격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서 플랫폼의 경쟁 상태에 있다면은 어떻게 내 제품을 좀 더 차별화해서 결합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결합 상품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내 제품에 더 많이 락인되어서 예를 들면 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만복에 혼자서 승부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다이어트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그 체지방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 다 동원을 해서 하나의 세트의 거대한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의 모든 것에 관련된 결합 상품을 만들고 해당 플랫폼을 완벽하게 흡수를 해버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결합 상품을 며칠 전에 제가 핸드폰을 변경하면서 이제 그 구글을 보니까 구글이 자기 번들 결합 상품 한 번에 그 애플리케이션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쓰지 않던 애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도 이제 나름 구글 닥스나 엑셀 같은 것까지 전부 다 컴퓨터에 깔아놓고 온라인으로도 모바일로도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도 제가 쓰지 않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들을 결합해서 다 같이 썼을 때 굉장한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만들어 뒀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구글에 결합된 상품들이 완전히 락인이 되면은 쉽게 다른 서비스들로 옮겨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게끔 세팅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을 이제 하면서 다뤘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용자들은 얼마나 가격에 민감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가격대를 차별화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락인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더 이상 이 플랫폼을 떠나는 것이 비용적으로 스위칭 코스트, 심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을 짤 때 가격 민감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격 민감도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용자 집단이 한 집단으로 봤던 그 집단이 진짜 한 집단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의심을 또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제품은 다른 비슷한, 그러니까 그 기획하면서 항상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어떡하죠? 너무나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회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편의점이 뭐 GS25밖에 없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비슷한 서비스는 상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있다는 것은 이미 되게 수익 창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 그들과 나의 차별점도 뭘로 만들 것인가가 이제 논의 사항에 들어가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할 때 그런 점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자독식 시장이 발생했을 때는요, 멀티 호밍을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끔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만들어져야지 이제 승자 독식 시장이 발생합니다. 어떤 곳이 승자 독식 시장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 그 플랫폼을 쓰는 게 힘들어야 돼요. 제가 당근을 얘기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당근 말고 중고거래 사이트도 함께 동시에 이용한다고 함은 뭐 중고거래 사이트는 컴퓨터 올려놓고 당근은 신발 올려놓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신발 두 개를 중고거래도 당근에도 올려놓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신발을 올리고 당근에도 동시에 올렸는데 두 쪽에서 다 오퍼가 들어오면 사용자가 딜을 해야 되는 곳이 두 군데로 분산되겠죠. 그래서 이게 코스트가 높아집니다. 오른쪽에서는 제가 여기까지 올게요. 저랑 거래하시겠어요? 왼쪽에서는 제가 저한테 와주시면은 대신 비용을 줄여서 더 작게 더 많이 드릴게요. 이런 식의 이제 두 가지 다른 형태의 결의 딜이 들어오면은 두 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번거롭고 짜증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근 같은 경우는 누구 한 명이 말을 걸어가지고 거기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예약 버튼이 눌러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알림이 가서 거래가 종료되게끔 세팅을 해뒀어요. 그러니까는 거래를 중고 거래를 하기에 좋게끔 인터페이스를 세팅을 해둬서 그러지 않은 사이트를 썼을 때 상당히 불편하게끔 락인 시켜버립니다. 멀티 호밍 코스트가 높아진 상태의 내 중고거래 사이트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사려고 하는 소비자가 많이 들어올 거고요. 소비자가 곧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많이 들어올수록 또 같은 측인 판매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네, 당근에서 사람 구했더니만 바로 구해지더라 라는 관점에서는 네, 그게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잘 모여야 돼요. 잘 모여야 된다는 의미가 특정한 사이트가 많이 모일 때 다른 상대편 사이트가 뭐 그러려니 저기 되게 많이 모여 있네. 난 관심 없어. 이게 아니고 저기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나도 가야지 라고 하는 네, 특정한 사이트가 많이 모였을 때 다른 사이트가 굉장히 크게 관심을 보이고 빠르게 움직여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연예계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아니면 디즈니에서 촬영한다라고 하면 와 진짜 대박 작품에 들어갔구나, 저 사람 급이니까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그걸 지향하게끔 하는 거대 자본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작품을 보려고 아주 뭐 벌떼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OTT 시장 같은 경우는 제품 차별화가 너무 쉽게 발생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제품 차별화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제품과 내 제품이 조금만 일만 달라도 다른 사이트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제가 아주 똥꼬집을 가지고 있어서 양말만 팔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양말을 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또로 비슷한 회사에서 옆에서 바지까지 다 양말과 바지 같이 팔겠다, 제품 차별화가 되죠. 저만큼 양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네, 바지까지 같이 파니까 거기가 훨씬 더 차별화돼서 더 좋은 곳인 겁니다. 그래서 제품군 몇 개로 차별화를 할 수 있다 정도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네,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거의 승자 독식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당근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어차피 올리고 물건을 사고 하는 행위가 거의 똑같고 중고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같고요. 그리고 판매하는 물건의 퀄리티는 누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거는 판매하러 들어오는 고객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 플랫폼 관점에서는 이 제품을 내가 어떻게
허연 거 올리지 못하게, 막 낡은 거 올리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이트든지 간에 중고 거래되는 제품의 규격이라든지 품질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 차별화가 거의 되지 않는 그 마켓이라 중고 거래 사이트인 당근이 거의 승자 독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네, 승자 독식을 잘 해내고 있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